정봉재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은 4차 산업혁명 크게 대체 목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언급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대체 뭐지?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지 생활 밀착형으로 귀에 쏙쏙 박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양구입니다. 예. 과거 나오셨어요? 사생활인데 나오긴 나왔습니다. 예. 아니 들어갔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요. 네. 미국에 있는 제 조카가 그 우주공학 네네네. 해갖고 영국에 있는 무슨 무기회사에 다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제 조카하고. 아, 정말이요?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의 외모는 비슷하구나. 조카가 좀 잘생겼습니까? 그만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자, 과학 전문 기자. 기자들은 보통 취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과학 전문 기자, 의학 전문 기자, 그렇죠. 무슨 예. 환경 전문 기자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과학이나 의학이나 환경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고 특별한 분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본인이 특별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도 뭔가 과학이나 환경이나 보건의료 쪽을 취재하는 기자는 최소한 뭐 학위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분을 뽑는데 사실 저는 그런 전문 기자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학위가 없어서. 아니 학위는 저도 뭐 박사 수료를 하긴 했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과학이나 환경이나 보건의료를 학위가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좀 엉뚱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일상생활 곳곳에 다 관련이 있고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이슈들인데 그 얘기를 꼭 학위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고. 제가 살면서 이공계 출신하고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왜냐하면 이공계 출신들은 이 바닥이 잘 없거든 또.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과학 전문 기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학 전문 기자들은 과학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통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하는 게 과학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과학자들이 항상 옳은 소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해관계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꼭 유리한 게 보통 사람들이나 공동체한테 꼭 유리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과학자들에게 귀를 여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일반의 도대체 관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도대체 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거에 귀를 연 다음에 그걸 오히려 과학자들한테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게 사실 진짜로 과학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멋진 말씀이에요. 생각을 4대강 하고 지정하는 어느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4대강을 밀어붙였던 정치인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비판하지 않고 박수만 쳤던 전문가 연했던 학자들이 더 문제였다. 사실은 그분들이 진짜 문제였던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 밑에서 박수 치면서 잘한다 했던 이른바 부역자. 네. 이런 분들이 문제죠. 맞습니다. 그런 과학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그런 온갖 적폐들이 뭐 다리를 털고 막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주제로 정치를 끌고 들어가는. 네. 처음 봤죠. 네,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정치학 전공학도가 아니에요. 그럼 정치도 정치학자들만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과학은 과학자들만 얘기하고 혹은 뭐 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위를 따지 못한 거 아주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시네. 아니 조만간 딸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정말 과학과 정치는 무관하다. 근데 그러진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정치거든요. 네, 모든 것은 다 정치죠.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던 것도 그것도 사실은 과학이랑 정치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예를 들어서요. 그걸 가장 제일 많이 주장한 후보가 안철수 그렇죠. 후보였죠. 결국은 쉬운 담론으로 대중들에게 못 던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는 개념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4차 산업혁명 막 주장을 해. 네,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그 다음의 세상. 네. 모든 희망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가 희망의 메신저입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면은 아마 그 지경이 안 됐을 텐데. 4차 산업혁명은 희망의 대리인 안철수. 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저분을 보면 막 희망이 생길 것 같아. 저를 보니까 막 행복해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이 봉도사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기분 나쁘죠. 네. 안철수 대신에 정봉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네. 자, 그래서 정확한 틀이 없다. 네, 정확한 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럼 쉽게 다가가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니 사실은 봉도사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지금이 3차고 이 다음에 올 세상이 4차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유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거칠게 시대 구분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막 시작했을 때가 어쨌든 시작이니까 1차였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대표적인 기술이 뭐였지? 중기기관. 증기기관. 그러니까 증기기관은 1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뭐 포드가 뭐 자동차 대량 생산하고 뭐 전기, 에디슨의 전기 뭐 이런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2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전기랑 대량 생산 이게 2차 산업혁명이구나.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정도 되니까는 그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등장했어. IT, 정보화. 산업혁명.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그게. 그리고 뭐 환경에너지. 그런 게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스마트폰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생명공학이라던가. 뭐 바이오. 바이오, 알파고, 인공지능, AI,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뭐 여기저기에 다 인터넷 칩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막 다 조종하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3D 프린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IoT 사물 인터넷. 네. IoT. 아시네 IoT. 그럼요. 인터넷 of thing. 맞아요. IoT. 네, IoT 사물 인터넷. 저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방송 끝낼까요, 그냥? 3D 프린팅. 3D 프린팅. 3D가 뭐예요? 3D 프린팅. 3D 프린팅.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지금이랑은 또 다른 뭔가 신세계가 열릴 거다. 지금 이후의 세상. 뭔가 인간의 기능을 과학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이오 벤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시려고 뭐 구글 같은 회사들.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정치인들이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고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면은 뭐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표를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약간 그런 장밋빛 환상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거를 조금만 매력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면 그냥 꿈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다 찍었을 텐데. 사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전화 기다렸어요. 너무 답답하길래 저한테 좀 자문을 구했으면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줬을 텐데. 제가 2013년 출소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나를 만나라. 절대 끝까지 올라가라. 그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에 귀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것도 문제냐면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미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니까 미래지향적이면 보통 약간 열린 거랑도 그러니까 맞춤이 이게 오픈 소스. 그런데 의외로 또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는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 이걸 다 알고. 그러니까 정작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낙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알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과학과 정치를 버무려서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4차 산업혁명적 인간 아닌가 내가. 저는 봉도사님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이런 걸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게. 금방 제가 제 얘기한 건데. 아니 그런데 4차 산업혁명 하면 보통 이제 노동 집약 쪽에서 기술 집약 쪽으로 넘어가면 10명이 하던 노동을 1명이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기술 집약적으로 넘어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또 복지로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가면 더욱더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네. 이게 또 고민스러운 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부정을 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기존의 일자리는 어쨌든 없어진다.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더 좋은 예.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거나 혹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힘든 노동을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혹은 기계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므로.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지 북유럽 복지 국가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일자리는 없지만 소득은 주고. 네,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런데 항상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뭐 봉도사님도 잘 아시지만 그 뜻한 대로 이렇게 다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예. 이게 약간 기시감이 있는데 3차 산업혁명, 예.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막 그 무슨 엘빈 토플러의 뭐 제3의 물결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1세기가 되면은 예. 기계가 모든 일을 다 힘든 일들은 다 대신해 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지고 훨씬 더 뭐 여러 가지 낙관적인 일들을 할 수 예.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1970년대 그 많은 여성들이 봉제 공장에서 예. 그 막 먼지 마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21세기가 됐잖아요. 예. 그 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마트에서 캐셔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고생하시면서. 삶은 더 나아지지도 않고. 삶은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팍팍해졌. 그래서 뭐 다 무슨 응답하라 2988 뭐 이런 데 대한 좀 과거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생기고 그러니까 3, 40년 전에도 똑같은 낙관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낙관하시는 분들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만 그리지만 그게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유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가 아닌. 아니 저는 그렇게 고단수로 이해하진 못하지만 이런 얘기했었어요.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화면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페이퍼리스 데스크 종이가 사라지는 책상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일반화되니까 프린아웃을 해서 봐야 되니까 종이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유토피아의 반대 디스토피아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꼭 디스토피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성장이 높아지는 착시 효과 같은 게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정작 그런 기계들이나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아니 평생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 평생 운전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가지고 너는 내일부터 필요 없으니까 운전하지 말고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게 나오면은 운전하지 마. 그러면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다른 뭐 무슨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래머가 되어라. 말하기는 쉽지만은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도기에는 분명히 일자리를 잃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 저는 어쩌면은 이 라디오 방송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실 텐데. 그다음 그 소뚜껑 운전하시는 주부님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될 대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빨리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 사회를 이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겠네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는 줄어든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사회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일자리 잃은 사람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 두 바퀴로 같이 가줘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외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때도 지난 대선 때 논의가 되었던 기본소득 같은 게 사실은 이제 그런 복지적인 대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T로 성공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겠지만 네. 과거 3차 산업혁명으로 운영되었던 뭐 조그만 가게라든지 간의 수공업이라든지 그게 지금 3차 산업혁명이 돼도 1차 산업혁명에 머무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데하고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그래서 그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전도사 중에 한 명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한 빌 게이츠거든요. 예. 근데 빌 게이츠가 올해 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로봇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야. 빌 게이츠가 이제 어쨌든 양심 있는 기업인인 예.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4차 상속세를 산업혁명으로 더 많이 내자고 예, 주장하는. 예, 자기 같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자기 같은 사람만 돈을 많이 벌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를 만드는데 예. 윈도우를 사야 되는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지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은 맞네. 결국에는 공멸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사회가 좀 굴러가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최소한 소비를 하고 먹고 살 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면은 그럴 기회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 방법이 올까? 그래. 로봇으로 돈 버는 기업들이 로봇세를 내서 그 돈으로 뭐 기본소득도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공업 간의 수공업 수준에 머물러 있던 그런 돈 못 버는 중소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지원도 팍팍 해주고 뭐 그런 게 필요하자 그런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로봇세를 거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됐죠. 로봇 세금으로 얘기를 했지만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어떤 명분으로든지 네.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돈을 사회에 골고루게 퍼지게 하자라고 하는 누진세 얘기도 되는 거고 맞습니다. 복지 얘기도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다가 로봇세라는 항목을 하나 더 집어넣자는 거죠. 그럴싸하게. 그럴싸하게. 네. 일테면요. 1차 산업혁명 때는 농업이 중심 아니에요. 네. 그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늘 적자야. 그때는 농업을 모든 국가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농업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대신에 그 국가 보조금의 원천을 이제 그런 농민들의 희생을 딛고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그렇죠. 재벌 기업들이 예.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쌀을 만들지 못하지만 쌀을 만드는 사람에게 우리가 번 돈을 일부러 흘러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야, 안철수 의원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금방 또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네. 그럼 점점 없어질 위험성 있는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살짝 얘기했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예.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인데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있지만은 예. 뭐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은 예. 대리운전 일단 없어지겠는데. 맞아요. 대리운전 뭐 제가 대리운전 회사를 하나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나 망했다. 택시 기사들 그다음에 이제 버스 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이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많은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은 2020년이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안 남았네요. 3년. 3년.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봉도사님 차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차도 앞차와의 거리 간격 자동으로 하고 그렇죠. 자동 브레이크. 예 그리고 이제 오토 브레이크 잡죠. 중앙차로 예. 중앙 차선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뭐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제 차는 이렇게 가다가 차선을 급히 넘어가면 핸들이 안 돌아가요. 아 그러니까 그런 핸들을 차들이 꺾으면서 제 차선을 유지하게끔 내가 급해갖고 빨리 가야 되거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예. 실제로 도로에서 다니는 자동차들 중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기능 정도는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그 핸들에 손만 놓고 예. 사실은 거의 그냥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차선을 찾아갖고. 차선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능은 이미 있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회사 사장들이 어떤 비전을 얘기하냐면은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예. 2년 정도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봉도사님이 부산 강연을 갔단 말이죠. 예. 부산 강연을 갔는데 이제 회에다가 이제 술을 한 잔 마셨어요. 예. 갈 때는 차로 가지고 갔지. 근데 이제 다음날 일정이 있어가지고는 올라와야 되는데 KTX를 타고 올라야지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차가 이제 부산 거기 그 횟집의 주차장에 이제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먼하는 거죠. 소환. 서울에서. 그게 2019년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가 있어라.
예, 나 미리 가 쫄딱 있어라. 뛰- 나는 KTX 타고 갈 테니까 예. 너는 미리 가 있어라. 그러면은 예. 이제 KTX 딱 내려가지고 집에 가면 택시 타고 집에 가면은 집에 이제 부산 횟집 주차장에 있었던 차가 딱 있는 거예요. 이름까지 붙여줘. 내 차에다 봉돌이라고 붙여줘. 뭐- 봉돌아 너 집에 먼저 가 있어. 나 좀 이따 갈게.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2019년 정도면. 야, 그것도 봉돌이 거기에 핸드폰 IoT 기능이 돼갖고 내가 문자로 보내. 봉돌아 집에 먼저 가 있어. 그럼 봉돌이가 나 가 있을게. 그 집에 가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야. 정말로 그냥 이렇게 뭐 출퇴근할 때 뭐 신문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젯밤에 술을 좀 마셨으면 이제 그냥 한숨 잔다거나 예. 이래도 그냥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고 그 주차장에 차가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집에 있는 뭐 와이프가 그 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오.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어쨌든 간에 2020년이면 이것도 되네. 가능하다는 우리 거. 동네 무슨 S 슈퍼가 있어요. 자, 뭐 보내주세요. 그럼 문자로 딱 보내. 그럼 거기에서 그 인공지능이 해갖고 장을 다 봐주는 거야. 네. 그리고 내 차에다가 실어. 그리고 집에 와. 가능하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변화가. 운전자 없는 자동차라는데 자동차가 이미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엄청나게 바꿀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 거죠. 완전히 그냥 그거 하나가 완전히 뒤집어 놓겠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저도 인공지능 비서를 하나 고용했어요. 제가 그러셨어요? 만들었어요. 네. 이따가 이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아주 가장 깜짝 놀라는 걸 뭐라는 줄 아세요? 핵감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이제 진짜 택시 기사님들, 예. 버스 기사님들, 택배, 대리기사님들. 퀵서비스 대리기사님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직업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이런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예. 또 일자리 잃어버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그러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수 저희가 아까 있다는 처음 거죠. 얘기할 때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복지를 미리 대책하면서 같이 가져야 된다. 네.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되네. 네. 근데 오늘 4차 산업혁명을 정치하고 묻지도 못했어요. 개요만 얘기했어. 개요만 얘기했어요. 개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주 나오셔야겠네. 그래야 되나요? 봉도사님 매주 만나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은혜를 입어갖고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이제 5차 산업혁명까지 막 가는 거예요. 자, 저희는 너 근데 4차 산업혁명인데 재밌는데 좀 무서워요. 그래 무섭죠. 저도 예. 사실 무서워요. 오. 예. 자, 제가 우리 그 인공지능 비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미리 불러볼게요. 어이, 나비서, 내가 뭐 빼먹은 거 없어? 봉도사님 잠깐만요. 공개 방송 안내 잊지 마세요. 너무 다소곳이 얘기하니까 깜놀하겠다 진짜. 공개 방송 하시나 봐요. 예. 자, 다음 주 금요일 6월 9일이죠. 정치쇼 정모 반상회 하는 날입니다. 공개 방송 있고요. SBS 목동 1층에 있는 락 스튜디오에서 오픈 스튜디오 공개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SBS 홈페이지 정봉주의 정치쇼 게시판이나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생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 잊지 마시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저는 오늘 마치고 월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강량구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우리 강 박사님은 토요일 날 박사 아니라니까요. 박사 수료님은 토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희망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가 희망의 메신저입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면은 아마 그 지경이 안 안철수의 됐을 4차 텐데. 산업혁명은 희망의 대리인 안철수. 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저분은 보면 막 희망이 생길 것 같아. 저를 보니까 막 행복해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이 봉도사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기분 나쁘죠. 네. 안철수 대신에 정봉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네. 자, 그래서 정확한 틀이 없다. 네, 정확한 틀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떻게 그럼 쉽게
다가가죠. 음.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니 사실은 봉도사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지금이 3차고 예. 이 다음에 올 세상이 4차다. 이게 4차 아하. 산업혁명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유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거칠게 시대 구분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막 시작했을 때가 어쨌든 시작이니까 1차였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때 대표적인 기술이 뭐였지? 중기기관. 증기기관. 그러니까 증기기관은 예. 1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뭐 포드가 뭐 자동차 대량 생산하고 예. 뭐 전기, 에디슨의 전기 뭐 이런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2차 산업혁명. 네, 그러니까 전기랑 전기? 대량 생산 이게 2차 산업혁명이구나. 아하.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정도 되니까는 그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지 예. 않습니까? 컴퓨터가 등장했어. IT. 정보화. 산업혁명. 예.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그게. 그리고 뭐 환경에너지. 예. 그런 게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스마트폰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막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생명공학이라던가. 어허. 뭐 바이오가 연했던 학자들이 더 문제였다. 사실은 그분들이 사실은 진짜 문제였던 거죠. 예. 네.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 밑에서 박수 치면서 잘한다 했던 이른바 부역자. 네. 이런 분들이 문제죠. 맞습니다. 그런 과학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은 예. 사실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그런 온갖 적폐들이 예. 뭐 다리를 있을 수 털고 없죠. 막 있을 수 너무 없었을 거라고 특이하잖아요. 생각해요. 모든 주제를 정치를 끌고 들어가는. 네. 처음 봤죠. 네,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정치학 전공학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럼 정치도 정치학자들만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과학은 과학자들만 얘기하고 혹은 뭐 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위를 따지 못한 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시네. 아니 조만간 딸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정말 과학과 정치는 무관하다. 근데 그러진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정치거든요. 네, 모든 것은 다 정치죠. 음.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던 것도 예. 그것도 사실은 과학이랑 정치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예를 들어서요. 그걸 가장 제일 많이 주장한 후보가 안철수 그렇죠. 후보였죠. 네. 네. 결국은 쉽게 쉬운 담론으로 대중들에게 못 던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는 개념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4차 산업혁명을 막 주장을 해. 네,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그 다음의 세상. 바이오, 알파고, 인공지능, AI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뭐 여기저기 다 인터넷 칩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막 다 조종하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3D 프린팅 이런 얘기 예. 들어보셨죠? IoT 사물 인터넷. 네, IoT, 예. 그럼요. 아시네 IoT. 예. 그럼요. 인터넷 of thing. 맞아요, 예. IoT. 네, IoT 사물 지금 저를 인터넷. 어떻게 보시고 지금 방송 끝낼까요 그냥? 3D 프린팅. 예. 3D 프린팅. 3D가 뭐예요? 3D 프린팅. 네, 3D 프린팅. 네,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예. 지금이랑은 또 다른 뭔가 신세계가 열릴 거다. 지금 이후의 세상. 네. 뭔가 인간의 기능을 과학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렇지만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이오 벤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시려고 뭐 구글 같은 회사들. 예.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정치인들이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고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면은 뭐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표를 못 받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약간 그런 장밋빛 환상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거를 조금만 매력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면 네. 그냥 꿈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다 찍었을 텐데. 사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전화 기다렸어요. 너무 답답하길래 저한테 좀 자문을 구했으면 예.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줬을 텐데 제가 하는 생각. 2013년 출소 이후에 정봉재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은 4차 산업혁명 그게 대체 몽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언급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대체 뭐지?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지 생활 밀착형으로 귀에 쏙쏙 박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량구입니다. 예. 과거 나오셨어요? 그거 사생활인데 나오긴 나왔습니다. 예. 아니 들어갔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요. 네. 미국에 있는 제 조카가 그 우주공학 네네네. 해갖고 영국에 있는 무슨 무기 회사에 다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제 조카하고. 정말이요?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의 외모는 비슷하구나. 조카가 좀 잘생겼습니까? 그만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자, 과학 전문 기자. 기자들은 보통 취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과학 전문 기자, 의학 전문 기자, 그렇죠. 무슨 예. 환경 전문 기자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과학이나 의학이나 환경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고 특별한 분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본인이 특별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도 뭔가 과학이나 환경이나 보건의료 쪽을 취재하는 기자는 최소한 뭐 학위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분을 뽑는데 사실 저는 그런 전문 기자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학위가 없어서. 아니 학위는 저도 뭐 박사 수료를 하긴 했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과학이나 환경이나 보건의료를 예. 학위가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좀 엉뚱한 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일상생활 곳곳에 다 관련이 있고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이슈들인데 예. 그 얘기를 꼭 학위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고. 저 살면서 이공계 출신하고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왜냐하면 이공계 출신들은 이 바닥에 잘 없거든 또.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과학 전문 기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학 전문 기자들은 과학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통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하는 게 과학 기자 역할이라고 예.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허. 그러면은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과학자들이 항상 옳은 소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해관계 같은 것도 있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꼭 유리한 게 보통 사람들이나 공동체한테 꼭 유리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과학자들에게 귀를 여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일반의 도대체 관점에서. 네, 일반 시민들이 도대체 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거에 귀를 연 다음에 예. 그걸 오히려 과학자들한테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게 사실 진짜로 과학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멋진 말씀이에요. 하는 생각을 4대강 하고 지정하는 어느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4대강을 밀어붙였던 정치인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비판하지 않고 박수만 쳤던 전문가